어머니, 오늘은 짐 챙기셔야겠습니다. 뭐,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민수 오빠가 더는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했어요. 오늘 당장 나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불내의 온몸이 얼어붙는다. 숨조차 막히는 듯하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찬바람은 뺨을 핥히듯 매서웠죠. 72세 정불내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바퀴가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끌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불내의 손은 추위와 무거운 손수레를 끌어온 탓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낡은 장갑 사이로 튀어나온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죠. 그래도 불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불내는 손수레를 잠시 멈춰 세우고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픈 허리였지만 오늘따라 더욱 쑤셨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 3만 원도 벌 수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제법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소문났던 정불내가 이제는 폐지를 줍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양반 참 불쌍하게 됐네. 예전엔 그렇게 잘 살더니. 큰아들은 가출하고 작은아들한테 의지해서 사는데 뭐가 불쌍해?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불내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진우 얘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20년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진우. 그 이후로 소식 한 번 없이 살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불내는 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손수레를 대문 옆에 세워두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집 안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윤서가 어디 갔나? 불내는 궁금해하며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며느리 윤서가 팔짱을 낀 채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눈빛마저 얼음장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윤서야. 추운데 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니? 어서 들어가자. 불내는 며느리의 다른 모습을 알아차렸지만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한 걸음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문을 더 꽉 막아서며 불내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윤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대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오늘은 짐 챙기셔야겠습니다. 뭐라고? 불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 오빠가 더는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했어요. 오늘 당장 나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불내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더는 모시기 힘들다고?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가 정말 그랬다고?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민수 오빠 사업은 계속 적자고 아이들 사교육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고 더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짜증낼까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녔던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민수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서의 말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민수 오빠 친구 어머니들은 다 요양원에 모시고 있어요. 집에서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불레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벨만 공허하게 울릴 뿐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어디 있니? 왜 전화를 안 받지? 출장 가셨어요.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윤서는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불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출장 간 사이를 노려서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짐 챙기세요. 동사무소는 벌써 문 닫았고 여인숙들도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불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번 푼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려 했고 며느리 눈치 보며 구석진 방에서 숨죽이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동안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사진과 낡은 가족사진첩 뿐이었어요. 그 사진첩에는 어린 진우와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불레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진우는 가출하고 민수는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요? 윤서는 불레가 짐을 챙기는 내내 팔짱을 낀 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너무 늦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집을 나서는 불레를 윤서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지켜봤습니다. 72세 노인이 한겨울밤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임에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금세 얼어붙어 버렸어요. 눈물조차 제대로 흘러내리지 못하는 추위 속에서 불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불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과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이 추위에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나. 불레는 중얼거리며 골목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몇 군데 음식점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 끝쪽에 낡은 간판을 단 여인숙 하나가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악여인숙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레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추위에 길거리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숙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묵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카운터 뒤에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방 있어요? 네, 있어요. 하룻밤에 3만 원이에요. 불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오늘 폐지를 팔아서 받은 돈이 고작 2만 5천 원이었어요. 조금 모자랐지만 사정을 얘기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2만 5천 원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나머지 드릴게요. 여인숙 아주머니는 불레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 그냥 주세요. 어르신이 이 추위에 어디서 오셨는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불레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조차 고마웠어요. 방으로 안내받은 불레는 문을 열자마자 실망했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얼룩이 천장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요 하나와 얇은 이불이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전기장판도 없네. 불레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정기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거든요. 이불을 덮고 누워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불레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그날 밤 말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 자금을 왜 빼앗으세요? 사업이라고? 그깟 작은 가게가 뭔 사업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민수학원비나 더 보내는 게 낫겠다. 그럼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집에 보태야지. 그날 밤 진우와 아버지의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불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런 아버지 절대 인정 안 해. 진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어요. 불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내버려둬. 저런 불효자 아들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날 남편은 진우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후로 진우라는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진우 얘기를 꺼내면 안 됐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었는데. 불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진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가끔 길을 가다가 진우 또래의 남자를 보면 혹시나 하며 뒤따라가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은 아들의 모습도 많이 바꿔놓았을 거예요. 진우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때 내 편을 좀 더 들어줄걸. 불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렸다면, 진우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 안 온도를 더욱 떨어뜨렸어요. 불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득 민수 생각이 났어요. 정말 민수가 어머니를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윤서가 민수 몰래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불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토록 예뻐했던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버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그랬니?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으라고 했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출장 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불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서러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불례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었으니까요. 눈보라는 새벽까지 계속 몰아쳤고 불례는 결국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여인숙에서 나온 불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제 밤새 수십 번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불례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과장님 계시나요? 아, 김민수 과장님은 어제부터 병가를 내셨는데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병가라고요?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 더 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례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출장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라고 하네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불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불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불레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영정사진이 놓인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국화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얼굴을 본 순간 불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민수야, 우리 민수야. 사진 속에는 둘째 아들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며느리 윤서가 상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차가웠던 모습과는 달리 눈물을 글썽이며 슬퍼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왜 이렇게 됐니? 어젯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왔는데 심장마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즉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레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고 싶어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니요. 진실을 확인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민수 엄마인데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어제 나가신 후로 연락이 안 됐잖아요. 윤서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불레는 허탈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장례가 먼저였어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불레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며 불레는 마치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문이 한창 진행되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더니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네. 그 남자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제단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그리고 향을 한 대 꺼내 정성스럽게 피웠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했어요. 절을 마친 남자가 천천히 불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불레 앞에 서서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 순간 불레의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얼굴을 들어 올린 남자를 본 순간 불레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냐? 네, 어머니. 늦었습니다. 진우는 2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관록 있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진우야, 정말 너냐? 20년 만에.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큰아들이
동생의 장례식에 나타난 거예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불레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쓰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봉투를 열어보니 고액 수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불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돈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니? 장래에 필요한 만큼입니다. 민수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우의 말투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있고 안정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낸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사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수부터 잘 보내드려야죠. 진우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제단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긴 시간 동안 절을 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형제의 도리를 다하려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진우를 주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품격 있는 행동, 그리고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큰아들이래. 20년 만에 나타났다더라. 봉투 안에 든 돈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사장같이 생겼는데 윤서도 진우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쫓아낸 자신이 부끄러운지 진우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버님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진우는 윤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무언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진우도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화장터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제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야, 가지 마라. 2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은 민수를 떠나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나중에 긴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불레는 아쉬웠지만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민수의 장례가 우선이었어요. 그날 밤 불레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과 첫째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진우는 과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때에 나타난 걸까요? 민수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불레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불레씨 큰아들이 완전 대박이래.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례비를 현금으로 냈다더라.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넘는다던데요. 어머, 정말이요? 그럼 완전 성공한 거네요. 불레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우가 정말 그렇게 성공했다면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을까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는 아주머니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돈이 많아? 글쎄요, 옷차림 보니까 대기업 임원 같던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사업하는 사람 같아. 그런 여유는 사업가들만 있거든. 혹시 재벌 아들인가? 입양이라도 갔나?
블레는 그런 추측들을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진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블레는 진우가 준 수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장례비를 다 쓰고도 상당한 돈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블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블레 언니.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정숙이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정숙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 언니, 큰일 났어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정숙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블레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민수가 빚이 엄청 많다더라. 수십억 원이래요. 블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다니던 회사 사람이 그러는데 민수가 주식 투자로 망했다는 거야. 집도 이미 은행에 잡혀 있고 빚쟁이들이 곧 찾아올 거라고 하던데 블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진우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동생의 빚 때문에 온 게 아닐까요? 그럼 진우가 그 빚을 갚으러 온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형제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윤서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윤서가 명품 가방들을 챙기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너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저 나가려고요. 윤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복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민수 죽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죽었다고 평생 상복 입고 살아야 해요? 윤서의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서야,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예의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의 얘기해요? 그동안 저보고 무슨 대접을 했는데요? 윤서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화장대에서 금반지들을 빼내어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 오빠가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얼마나? 30억 원 넘어요. 이 집도 땅도 다 담보로 잡혔고요. 곧 빚쟁이들이 몰려올 거예요. 블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억 원이라니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미 이혼 서류 준비해뒀거든요. 뭐라고? 민수 오빠 죽기 전에 이미 준비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으면 저까지 망하거든요. 블레는 윤서의 차가운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혼을 준비했다니 이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나요? 너 정말 사람이니? 민수가 죽었는데 그런 소리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감정으로는 밥 못 먹어요. 저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고요. 윤서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를 바보 취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미리 내보낸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잡히기 전에 말이에요. 너 이미 다 계획했구나. 당연하죠. 어머니는 쓸모도 없으면서
돈만 축내고 솔직히 짐이었어요. 윤서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동안 속으로 생각했던 말들을 이제야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윤서는 마지막 짐까지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불례가 따라 나서자 윤서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요. 형님한테 잘 보이시던가 해서 챙김 받으세요. 저는 민수 오빠 가족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윤서야. 그리고 혹시 빚쟁이들 찾아오면 저 모른다고 하세요. 전 이미 이혼한 남남이라고요. 윤서는 그 말을 남기고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불례는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불례는 혼자 앉아 있으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짐이었을까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불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번호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진우가 먼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야, 어서 와. 앉아라.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례는 불안했습니다. 진우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민수 빚 때문에 온 거 맞지?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군요. 윤서가 다 말하고 갔어. 30억 원이라며? 그 아이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뒀다더라. 불례는 며느리의 냉정함을 얘기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불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진우가 이런 큰 짐을 떠안게 생긴 거였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내가 왜 동생 빚까지 져야 하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뭐라고? 민수 빚 제가 다 갚았어요. 집도 되찾았고 윤서가 빼돌린 재산도 찾았습니다. 불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억 원을 그냥 갚았다고요? 너 도대체 뭐라는 사람이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룹 회장입니다. 그룹 회장? 네,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정도 돈은 문제 없습니다. 불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0년 전 가출했던 아들이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왜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불례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진우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불례는 아들을 맞으며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시죠? 그럼 당연하지. 앉아라.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2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색바랜 벽지,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까지 말이에요. 많이 그대로네요. 응,
별로 바뀐 게 없어. 돈도 없고. 불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달라진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은 가출했고, 작은아들마저 이제 없었으니까요. 진우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래.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했어.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20년 전 그날,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사업 자금을 가져간다고 했지.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파친코에 빠져 계셨어요. 불레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3년 동안 숨기고 계셨어요. 매일 회사에 간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파친코장에 있었던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파친코장에서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불레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니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참견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불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다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버지가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몇 천만 원을 빌리신 상태였어요. 뭐라고? 집 문서를 담보로 잡히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계속 파친코를 하신 거예요. 불레는 그제야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사업자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도박 중독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돈 안 갚으면 가족들 다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저는 그때 25살이었는데 3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작은 음식점이라도 차려보려고 모은 돈이었죠.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내가 이 집 맏아들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그럼 내가 돈을 줬어야지. 가족인데.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기꺼이 드리려고 했어요.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이 돈으로 빚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파친코에서 따서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레는 경악했어요.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또 도박을 하겠다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시면서 내가 나한테 대들어 하시더라고요. 진우야. 그리고 제 통장과 도장을 빼앗으려고 하셨어요. 힘으로 빼앗으시려고 저랑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불레는 이제야 그날 밤 진우 얼굴에 있던 상처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민수가 말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민수한테도 소리치셨어요. 너도 형편 들 거야? 하면서요.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머니, 그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간다고? 그럼 나가라. 하지만 너 같은 놈은 평생 성공 못할 거다. 어디 가서 잘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숨어 계시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고, 그래서 집을 나간 거구나. 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에 있으면 평생 아버지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고요. 불레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때 제대로 해야 했는데, 내 아버지 말리고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래서 어디로 갔니? 진우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공장 일을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아이고, 우리 진우가 그런 고생을. 2년 후에 작은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했어요. 진우는 20년간의 고생담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대기업 임직원들한테 차를 많이 팔게 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조금씩 커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구나. 5년 후에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인수했고 10년 후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차렸어요. 불레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으니까요. 15년 전부터는 건설업에도 진출했어요.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럼 정말 큰 회사를 만든 거네? 네, 지금은 자동차, 건설, 유통업을 하는 그룹이 됐어요. 직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하지만 어머니, 성공할수록 더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으니까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몇 번 연락드리려고 했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바보야. 어머니는 항상 내가 보고 싶었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레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었구나? 네, 장례식에 가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 민수 소식을 듣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돌아왔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불레는 20년 만에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야, 어머니가 널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니?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20년 늦었지만 말이야. 모자는 서로 꼭 안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털어냈어요. 2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어머니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블레는 이런 호화로운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진우야, 이런 데까지 올 필요 있었니? 어머니, 조용히 얘기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진우는 웨이터에게 차를 주문하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왜? 민수 빚. 제가 다 갚았다고 했잖아요. 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렇다고 했지. 그런데 사실 그 빚이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우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민수 금융거래 내역이에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블레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은행 이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 민수는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5억 원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예요. 뭐라고? 블레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들이 횡령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리야? 네, 하지만 어머니. 민수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서가 민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윤서가 민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거죠. 블레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람을 폈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걸 믿었죠. 윤서가 증거 사진까지 조작해서 보여줬거든요. 진우는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윤서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블레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어요. 정말 바람을 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윤서가 연출한 거예요. 그 남자는 윤서 대학 동창인데 윤서가 돈을 주고 연기를 시킨 거죠. 연기를? 네, 민수를 속이기 위해서요. 윤서의 진짜 목적은 민수한테서 큰 돈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진우는 윤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윤서가 민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10억 원을 주면 조용히 이혼해 주겠다. 아니면 바람난 사실을 온 동네에 퍼뜨리고 어머니한테도 알리겠다고요. 블레는 며느리의 악독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민수가 그 돈을 구하려고. 네, 민수는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아이고, 우리 민수가 그런 고생을. 진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윤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이번엔 어머니를 협박 도구로 썼어요. 나를? 윤서가 민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평생 면회도 못 오게 하겠다고요. 블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 악독한 소리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던 거죠.
진우는 민수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건 민수가 윤서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이에요. 녹음 파일에서 민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 테니까. 구해와? 언제까지? 나 더는 못 기다려. 어머니 당장 내쫓을 거야. 윤서야, 제발. 일주일만 더 줘. 내일까지 안 구해오면 어머니 짐 싸서 내보낼 거야. 불레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네요. 그래서 민수가 회사 돈에 손을 댄 거구나.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사채업자들은 이자가 너무 높고 진우는 더 가슴 아픈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윤서는 민수가 돈을 가져와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뭘 요구했는데? 이번엔 어머니를 아예 집에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당장 내보내라고요. 불레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내쫓은 게 아니라 윤서가 강요한 거였던 거네요. 민수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윤서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어머니, 민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진우는 민수가 남긴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민수가 죽기 전날 밤에 쓴 편지예요.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윤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윤서가 어머니를 해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형이 돌아오면 모든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불레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민수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네, 민수는 끝까지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윤서는 이미 벌을 받았어요. 무슨 벌을? 제가 윤서의 모든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와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윤서가 빼돌린 돈도 다 회수했어요. 이제 윤서는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할 거예요. 불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처벌을 받는 것도 씁쓸했지만 민수의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불레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모자는 그렇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혼자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코트깃을 세워야 했어요.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20년 만에 동생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민수야, 형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형이 곁에 있어야 했는데. 진우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였습니다. 기억나? 우리 중학교 때 아버지 술 훔쳐 마셨던 거 말이야. 너는 한 모금만 마시고도 얼굴이 빨개져서 형, 나 죽는 것 같아라고 했잖아. 진우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쓸쓸히 웃었어요. 그때 내가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정작 너를 진짜 괜찮게 해줘야 할 때는 곁에 없었네. 진우는 소주잔 2개를 꺼내 하나는 무덤 앞에, 하나는 자신 앞에 놓았어요. 오늘은 형하고 제대로 한잔하자. 20년 늦었지만 술을 따르며 진우는 더 깊은 기억들을 꺼냈어요. 민수야, 너 초등학교 때 형 따라서 태권도장 가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버지가 민수는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울면서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 형이 아버지한테 제가 민수 지켜줄게요. 같이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해?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국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 둘이 같이 다녔지. 너는 항상 형 뒤에 붙어서 형이 하는 동작 따라했고. 그런데 어느 날 형보다 내가 더 잘하기 시작했어. 사범님이 민수가 더 재능이 있다고 했을 때 형이 질투났던 거 알아?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는 형한테 형, 우리 같이 일단 받자. 혼자 받기 싫어라고 했지. 그래서 일부러 급수를 늦춰가면서 형이랑 맞췄잖아. 진우는 무덤을 향해 술잔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알아야 했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인지, 형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이야.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무덤 주변으로 날려왔어요. 진우는 그 나뭇잎들을 치우며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형이 집을 나가던 날 밤, 너 형 방에 왔었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짐을 싸고 있는데 너 문틈으로 들어와서 형, 어디가? 하고 물었잖아. 그때 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잠깐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너를 울리고 싶지 않아서. 진우는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너 형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형 가방에 뭔가 넣어뒀잖아. 진우는 지갑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간직해온 쪽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그때 넣어준 편지야. 형, 어디 가도 건강하세요. 민수가 형 많이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는 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은 이 편지를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거든. 그러면 용기가 났어. 서울에서 공장 일할 때도,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이 편지가 형을 버티게 해줬어. 진우는 쪽지를 무덤 위에 올려놓고 더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형이 정말 바보였어. 성공하고 나서도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아?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이었어. 형이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졌어. 혹시 너희들이 형을 원망하고 있을까봐. 특히 내가 형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할까봐.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아픈 기억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형이 그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갔었거든.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 20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때 형이 장례식장 멀리서 너를 봤어.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너 많이 야위어 있었어. 어깨도 많이 처져 있고 그때 형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그 순간 형이 달려가서 민수야 라고 부르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진우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형이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럼 내가 윤서한테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형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으면.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것도 기억나? 내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민수가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이 몰래 졸업식에 갔었어. 뒤쪽에 숨어서 너를 봤거든. 내가 졸업장 받을 때 형도 같이 울었어. 그때 어머니가 너를 안아주시면서 우는 거 봤어. 진우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중얼거리시는 것도 들었고, 진우는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형이 그때 나타났어야 했는데, 정말 바보 같았어. 민수야, 너 알아? 형이 사업할 때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진민그룹이야. 진우, 민수, 우리 형제 이름을 합쳐서 만든 거야. 진우는 쓸쓸히 웃었어요. 직원들은 그냥 좋은 의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형은 항상 너를 생각하며 일했어. 회사가 성공할 때마다 민수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했거든. 진우는 술잔을 비우고 더 절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형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내 결혼식에 못 간 거야. 형이 초대장도 못 받았지만 그날 결혼식장 근처에 있었어. 혹시나 해서 갔던 거야. 하객들 사이에 숨어서 너를 봤어. 턱시도 입고 웨딩 마치에 맞춰 걸어가는 모습. 그때 형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동시에 얼마나 미안했는지도. 진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신랑 친구들이 축사할 때 형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 그때 정말 나타나고 싶었어. 하지만 그랬다가 내 결혼식을 망칠까봐 그냥 멀리서만 봤어. 진우는 일어서서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민수야, 형은 이제 간다. 하지만 약속할게.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못다한 효도 형이 대신할게. 그리고 매달 이렇게 와서 너랑 이야기할게. 20년 동안 못 나눈 형제 이야기들 말이야. 진우는 무덤에 국화꽃을 새로 놓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수야, 사랑한다. 형이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진우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의 49제가 지나고 몇 주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불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준 새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2층 단독주택으로 작은 정원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블레는 정원에 민수가 좋아했던 장미와 아버지가 사랑했던 국화를 함께 심어 놓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진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상차림을 보니 블레가 옛날에 만들어주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진우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반찬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지? 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이렇게 차려주셨잖아요. 블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이 지나도 진우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진우야, 어머니가 미안해. 그때 더 잘해줄걸? 어머니,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낯익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우리... 네, 맞아요. 아버지 산소로 가는 거예요. 블레는 깜짝 놀랐어요. 진우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는데 산소에 간다니요. 괜찮겠니? 아직 마음 정리가.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는 아버지와도 화해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하자 진우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제야 왔습니다. 블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진우는 쌓였던 감정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걸. 가장으로서 느꼈을 부담과 고민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어머니가 몰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어제 주셨어요. 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임종 직전에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떠난 후 매일 후회했단다.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올바른 아이였어. 돌아와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했구나. 제발 어머니만은 잘 돌봐다오.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했어요. 좀 더 참을걸.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걸.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는 다가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진우야,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시면.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무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어머니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곳이에요. 건물 1층에는 블레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서관? 네, 어머니.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에요. 블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카페예요. 민수의 추억 카페라고 이름 지었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민수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들이 연대기순으로 걸려 있었어요. 진우야,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여기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불례를 아는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불례야, 축하한다. 이런 멋진 곳을 만들어주다니 아들이 정말 효자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곳이 생기다니. 어르신들은 불례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진우가 미리 초대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였는데 불례가 보기에는 낯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김할아버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진우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네요. 불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진우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김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매일 오후에 김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게 하려고요. 불례는 아들의 깊은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세요. 혼자 계시거나 외로움을 겁내시는 분들이에요. 진우는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큰언니 역할을 해주세요. 불례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진우야, 어머니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함이 이곳에 필요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례는 말했어요. 진우야,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 이런 기회를 주어서. 어머니,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불례는 민수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민수야, 여보. 진우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진우가 방에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니? 제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진짜 자랑스러운 건 어머니를 둔 거였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동안 혼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불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진우야, 어머니 아들이어서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리고 다른 외로운 분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는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쓸쓸한 느낌이 아니라 희망찬 새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례와 진우에게 찾아온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